안녕하세요. 왕립프롬펜대학교 한국어과의 박재입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교수법으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이 한국교수법 수업이 원래는 대학원에서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그 대학원생에서 수업하는 수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대부분 그런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책들이 있어서 한국교수법에 대한 책들이 좀 많이 어려운 감이 좀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작년에도 가르쳤고 또 그 전에도 이제 저희 한국어과에서 이 한국교수법 수업이 계속됐는데 그 와중에 계속 이 수업이 그 이론적으로 너무 힘든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론도 어려운데 또 거기다 어휘까지 또 더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 수업을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해도 그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 수업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기존에 나와 있는 출판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여러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재외동포재단에서 이제 한글학교 교사 연수용 교재로 제작했던 그 PDF 파일이 있어가지고 그 파일을 좀 구해봤어요. 자, 이거는 그 한국의 여러 한국 교육계에서 좀 유명하신 교수님들, 그 교수님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한국인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 이분들은 이제 한국어를 전공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교수법에 대한 그 연수를 한 교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없고 좀 쉽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교수법 수업은 이 한글학교 교사 연수용 교재였던 거, 그것을 바탕으로 거기 있는 교수법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책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좀 필요한 내용들도 가져오고 또 다른 교수님들의 좋은 그 연구 결과들을 또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교수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한국어 교육이란 제목을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또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2장으로 한국어 교육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까지 외국어 교수법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교수법의 흐름 가운데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왔어요. 자, 외국어 교수법을 보면 제일 먼저 시작됐던 게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었어요. 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이제 원래 그 고전어, 라틴어로 써진 그 고전어를 자기네 모국어로 번역하는 그 중심이다 보니까 주로 읽고 쓰기 위주였어요.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이제 읽고 쓰기 중심으로 가면서 정확하게 번역하는 거, 이게 중심이었던 게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있을 때 세계 대전이 있으면서 이제 미국에서 그 당시 상대국이던 독일이나 또 유럽 국가들, 그런 국가들의 이제 언어를 빨리 배워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그들의 그 언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듣고 바로 말하는 거, 보통 한국어로는 청각 구두식 교수법이라고 하는데 듣는 연습을 하고 그 정해진 그 패턴대로 따라서 말하는 이것을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교수법이 이제 쭉 해가지고 이런 듣고 말하는 거는 그냥 단기간에 듣고 말하기 중심이었어요. 자, 이 청각 구두식 교수법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교수법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90년도 들어와서 이제 의사소통, 이제 외국어 교육을 목표는 이제 의사소통에 하는 것이 그 중심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되는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원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는 대화에서 정확성보다는 아무래도 의미가 통하는 것, 그래서 유창성을 더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고, 이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 의사소통 중심법의 한 갈래로서 과제를 중심으로 어떤 활동 과제, 그리고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외국어를 배워서 의사소통 활동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과제 중심으로
흘러왔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 한국어 교육도 가장 기본은 지금 첫 번째는 과제 중심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자, 과제란 말은 의사소통 활동, 즉 태스크인데 한국 교육의 목표가 이제 의사소통 능력, 즉 과제 수행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육 중심이 과제 수행에 놓여야 하며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히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실제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자, 특별히 이제 이러한 과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데서도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실제적으로 정말 그 의사소통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과제, 또는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수업에 정말 필요한 것.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두 종류 나누는데, 자, 실제적 과제란 말은 실생활에서 자주 수행되는 의사소통 활동을 교실에 도입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인사하기나 자기소개하기, 쇼핑하기 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가르칠 때, 그때 이제 교실에서 이제 뭐 쇼핑하기 수업이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제일 큰 마트예요. 이 마트 같은 데에서 이제 그 전단지, 특히 할인하는 그 전단지를 직접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학생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뭐 물건을 어떤 거 사고 싶다, 그래서 사서 뭘 하고 싶다, 또 뭐 하겠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점원 역할, 직원 역할, 그리고 또한 손님 역할, 이렇게 롤플레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물건 사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실제 거기에 가서 필요한 거 몇 가지를 사는 것까지.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그 수업하는 거 가지고 실제 활동까지 이어지는 거.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제 중심으로 교육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캄보디아에서 가르칠 때도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한국어 상황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한국처럼 자유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할 때 그 음식 주문하기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식당에서 메뉴판을 하나 가져와서 그 메뉴판을 이제 학생들이 보면서 이제 뭐 직원 그리고 손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주문하는 것까지. 자, 그리고 그 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그 한국 식당에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한국 주인한테 이제 학생들이 한국어로 주문하는 것까지. 그런 정도 활동을 하면 이제 실제적 과제로 수업의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수업이 의사소통 중심으로 다 진행되는 데 있어서 모든 수업을 실생활에서 하는 걸로 다 진행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잘 안 나오는 표현이지만 학생들이 또 수업할 때 꼭 필요한 활동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적 과제를 또 선정하게 돼요. 이 교육적 과제는 실생활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교육적인 목적에서 교실 활동으로 도입하는 과제인데, 예를 들면 일기 쓰기나 가족 소개하기 등이 있어요.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자기 가족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족 소개하는 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수업에서 가족 그 단어들, 또 그리고 말하기, 여러 가지 활동들, 그래서 교실에서나 가능한 것, 이런 것을 교육적 과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과제 중심 교육은 이제 수업 절차를 보면 먼저 과제 전 단계, 어떤 과제 활동을 하기 전에, 그리고 과제 수행 단계, 과제를 활동하는 단계, 그리고 과제 후 단계 나눌 수 있어요. 자, 전 단계에서는 이 과제의 목표와 주제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 과제 수행에 필요한 좀 유용한 단어들과 그리고 문법들,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제 활동에 대해서 학생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배경 지식들, 스키마라고 하는데, 이 배경 지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제 수행 단계에서는 이제 과제 수행을 위해 계획을 설정하고 그룹으로 나누어 과제 수행 결과를 수행을 하고 결과 발표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과제를 하고 나면 그 과제 후 단계에서는 이제 다른 학습자들의 발표를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고 또 반성하고,
그리고 또한 많이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하고 그러면서 또 다음 과제에 필요한 표현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는 형태학습에 기반한 과제 수행이에요. 자, 한국어 교육에서 과제 또는 의사소통 활동이 이제 중심되면서 문법 설명이나 연습은 좀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나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요. 문법이나 구조 등의 교육을 무시하거나 또는 가소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과정만을 중시하는 그러한 교육은 언어 형태 교육을 소홀히 하고 언어 수행 차원에서 교육만 강조하기 때문에 언어 사용의 정확성을 기르기 어려워요. 자, 특히 한국어는 언어적 특성 때문에 문법에 대한 이해와 연습을 하지 않고는 그 언어 사용의 정확성을 기르기 어려워요. 다른 언어와 달리 한국어의 특성은 예를 들면 첫 번째, 한국어는 조사나 의미 등의 문법 형태가 아주 발달한 언어예요. 그래서 뭐 이가, 는, 에서 뭐 주격조사, 보조사, 조사가 아주 많고 그 조사 하나하나가 다 각각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를 모르고는 문법 의미 그 문장의 뜻을 알지 못해요. 또한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단어의 끝에 동사와 형사 끝에 이제 활용되는 건데 이 의미 그래서 이제 뭐 종결 의미와 또 연결 의미들 다양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습과 또한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이제 그 한국어 사용의 정확성을 기르기 어려워요. 자, 또 두 번째는 한국어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문법이나 표현이 매우 다양해요. 예를 들면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 연결 의미를 보면 어서, 니까, 기 때문에, 너라고, 는 바람에, 는 통에, 는 탓에, 덕분에, 기에, 길래, 무로 이렇게 아주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각을 대해서 알지 못한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 세 번째는 또 한국어는 모양 같으나 의미가 다른 이 형태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공부하는, 예쁜, 좋은 것 같이 는, 니은, 은. 자, 이런 것들이 또 그 동사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은이은, 뭐 또 은 같이 사용돼요. 그래서 같은 모양이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뜻을 가진 거로 사용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자,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먹다라는 이 동사가 활용되는 걸 보면 먹다, 먹어요, 먹으니까, 먹는데, 먹어서, 먹지만. 자, 이렇게 한 단어에서, 한 동사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 먹. 자, 이 부분을 어근이라고 해요. 어는 단어, 어휘, 근은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부분이고 뒤에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해요. 단어, 미는 꼬리. 단어의 꼬리 부분이 많이 바뀌어요. 자, 여기서 다와 아요처럼 문장이 끝나는 경우 이것을 종결어미라 하고 니까, 는데, 어서, 지만 이런 것처럼 두 개의 문장을 연결시키는 것을 연결어미라고 해요. 자, 한국어는 이 종결어미와 연결어미가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요. 자, 지금 아주 많은데 요거에 자, 모르네, 모르대, 모르지, 모르더라. 또 뒤에 보면 모르겠더라도, 모르겠다가도, 모르겠던, 모를까, 몰라서, 몰라야, 몰라요, 몰랐지, 몰랐잖아, 몰랐으면서, 몰랐는데, 몰랐던, 몰랐을까. 자, 이 모든 게 다 기본적인 동사는 모르다예요. 모르다의 뒤에 종결어미와 연결어미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또, 자, 그래서 이게 한국어에 좀 외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볼 때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밖에도 대부분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와 구조가 다른 언어를 먼저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법적인 지식이나 훈련 없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초급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한국어를 익히지 않으면 중급 이상의 단계로 발전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초급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문법 규칙을 이해하고 또한 내재와 자기 안에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과 연습 단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익힌 문법 규칙을 실제 의사소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교육 구조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연습 그리고 의사소통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 근데 그렇다고 해서 초급 학습자한테 문법 용어를 써가면 딱딱하게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장 만들기나 대화 만들기 연습 등을 통해서 문법을 익히게 하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수업에 예를 들면 먼저 그림 카드, 초급 같은 경우에 그림 카드를 활용해서 이제 그 동사를 먼저 학습해요. 그래서 수영을 하다, 축구를 하다, 밥을 먹다 등등.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또한 장소 어휘를 먼저 또 학습해요. 수영장, 식당, 학교, 운동장. 자,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 S가 들어가는 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요. 또 뭐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 S를 사용함으로써 이게 어떤 활동을 하는 장소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육 원리는 과정 중심으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자, 한국어 교육이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활동이 이제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즉 의사소통 활동이 준비 단계, 활동 단계, 확장 및 강화 단계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수업할 때 어떤 거 쓰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라 이렇게 해버리면 학생들은 갑자기 쓰라고 쓰기가 활동이 나와버리면 무엇을 써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쓰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준비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말하거나 듣거나 또는 읽거나 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기존에 공부하고 있는 능력이나 또한 배경 지식, 경험 등을 활용해 뭐 말하기 하거나 또는 듣거나 쓸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쓰기 주제가 여행이에요. 그러면 여행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여행을 쓰라고 바로 하기보다는 뭐 학생들하고 미리 준비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지, 누구와 같이 갔는지, 그때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학습자들이 여행에 대한 자기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이제 활성화시켜요. 자, 그런 단계에서 이제 활동 단계에서 이제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의사소통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 쓰기면 그 여행에 대한 것을 이제 뭐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교사는 학습자들이 정확하고 유창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해요. 자, 교사가 학습자들을 이끌어가고 뭐 이게 아니라 학습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정확 표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방향만을 지도해 주는 거. 그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확장 및 강화 단계에서는 그 수행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제 다른 언어 기술로 연계시켜서 의사소통하게 하거나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단순히 최근에 이제 이 한국 교육 수업에서도 단순히 이제 쓰기다 해서 쓰기 활동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기와 읽기, 쓰기와 듣기로 이렇게 연계한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이제 이렇게 확장 및 강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 중심 활동의 사례를 보면 이제 말하기예요. 말하기인데 초급 말하기에서 이제 주제는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 단계에서는 지난 주말에 어디에 갔어요? 무엇을 했어요? 해서 표에 이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장소 어디 갔고 뭐 했다. 이렇게 메모한 걸 바탕으로 이제 활동 단계에서는 이제 옆 친구하고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말하기 활동. 그리고
이제 확장 및 강화 단계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한 것을 일어나서 다른 학생들한테 발표하기도 하는 거. 자, 이거는 지금 말하기만을 하는 활동이었어요. 자, 이렇게 말하기 한 과정만으로도 이렇게 준비 단계, 활동, 확장 및 강화 단계로 진행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네 번째 한국 교육의 원리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통합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까 세 번째 단계에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건데, 실제 의사소통 단계에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요 네 개가 보통 같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언어를 생산하는 것, 즉 말하기와 쓰기 활동, 그리고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 이제 듣기와 읽기 활동. 근데 이것이 완전히 분리돼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실제 의사소통 활동에서도 보면 듣기와 말하기, 또는 읽기와 쓰기, 또는 읽기와 말하기, 또는 듣기, 쓰기, 말하기 등이 보통 둘 이상의 언어 기술이 연계해서 보통 과제를 수행해요. 즉 말하기 활동을 할 때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한 내용을 이제 글로 써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야기하기 전에 관련된 자료를 읽는 등의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술병을 연계 활동은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별히 하나의 기술 훈련을 통해 습득한 의사소통 능력이 다른 기술 간의 통합 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언어 기술을 연계한 수업을 예를 보면 아까 앞서 봤던 거예요. 앞서 본 것을 이제 언어 기술 연계해서 한다면, 자,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끼리. 자, 이는 말하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디에 갔는지 메모를 하고 간단한 메모를 해요. 쓰기 활동. 그리고 이왕이면 이것도 여러 친구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 말하기, 듣기, 쓰기가 같이 이루어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 한 것에 대해서 종이에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기를 한 후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것을 발표를 하고, 그럼 말하기 활동이 돼요. 교실의 다른 학생들은 그것에 듣는 활동을. 자, 이렇게 아까 앞서 봤던 그 말하기 활동인데, 그것을 말하기, 쓰기, 또 듣기 다 연계해서 하나의 과정을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원리는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할 때 좀 다양한 활동을 개발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초급 학습자들이 이제 수업에 즐겁게 참여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개발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실 상황이나 또 뭐 학생 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교실의 상황에 맞게 이제 교사가 좀 이제 컨트롤 조정을 하면서 이제 그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동작을 따라 움직이기. 예를 들면 이제 동사 카드들이 있어요. 동작 카드들, 막 앉다, 뭐 일어나다, 책을 읽다, 노래를 하다. 그러면 그런 카드를 보고 이제 한 학생이 그것을 보고 읽으면 앉으세요.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거기에 그 글자, 이 동작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 동작 따라 움직이기. 두 번째는 숫자 맞추기 게임. 자, 숫자 맞추기 게임은 예를 들면 이제 1부터 100까지 숫자를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교사가 1부터 100까지 하나를 생각하고 학생들은 이제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이제 말한 숫자보다 학생이 만약에 20을 얘기하면 교사가 생각한 숫자 그보다 많으면 뭐 더 위, 그러면 또 30, 또 위, 또 만약에 50인데 아래면 뭐 아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를 맞추도록 하는 게임. 자, 그리고 또 369 게임. 보통 초급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임인데, 369 게임은 이제 물론 한국 분들 다 아는 게임이고, 그 369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하고 이제 뭐 수업을 재밌게 하면서 특히 숫자 발음에
3, 4, 1, 2. 자, 이런 것들이 초급 학습자들이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369 게임을 하면서 그런 발음을 자연스럽게 고쳐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임도 하고 또는 단어 분류하기.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제시된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끼리 분류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개인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명, 3명 그룹을 해서 각 그룹별로 해서 빨리 이제 찾도록 그렇게 하면 서로 협력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초급 단계에서 수업할 때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들이 상호간에 협력하도록 하는 것들이 나중에 학생들이 더 이제 그 학습된 내용을 장기 기억이나 더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게임을 하면서 학습자들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단어 맞추기 게임. 자, 이것도 이제 제시된 언어를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그것을 듣고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또는 학교에 있어요. 이런 풀어주는 말을 듣고 이제 찾아서 맞추는 거. 자, 그리고 또 주사위 던져서 문제 풀기. 그러니까 뭐 한국 분들은 말 잘 아시겠지만 주사위 게임. 주사위를 이제 뭐 사다리처럼 쭉 올라가고 하는 주사위 던져서 그 칸에 지정되어 있는 활동을 하는 것. 자, 그런 게임이에요.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이제 주로 했던 게 그 안녕하세요 게임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활동은 이제 그 초급 단계에서 이제 색깔 그리고 뭐 옷을 입다 벗다 주로 탈착 동사라고 하는데 뭐 시계를 차다 이런 것을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칠판에 문구를 써요.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게임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순례가 된 사람, 지정된 사람이 뭐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이웃을 사랑해요 하면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리를 바꾸고 그리고 뭐 시계를 차고 있는 이웃을 사랑해요 하면 시계를 찬 사람이 자리를 바꾸고 자, 이런 활동도 하면서 다양하게 뭐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다 보니까 좀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그런 표현들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 한국어 그 탈착 동사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자, 그런 게임들도 자기 개발해 가지고 수업 시간 사용하면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노래 부르기가 있는데 실제 한국어 많은 선생님들이 노래 부르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초급 단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동요를 많이 활용하게 돼요. 동요를 많이 자, 특히 노래 부르기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쉬운 어휘와 어휘의 반복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 등이 나오는 동요가 접근하기 쉬워서 학습자들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한국어 교실에서 아마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한국 교실에서 뭐 이제 곰새마리 이런 노래들은 대부분 다 할 줄 알아요. 왜냐면 그 노래도 쉽고 또 한국 드라마에도 나왔고 그리고 그 안에 의성어도 나오고 의태어도 나오고 자, 그리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게 불러요. 근데 학습자들의 연령과 흥미를 고려해서 학습자들이 원하는 노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최신의 K-팝들이 좀 빨라요. 빠른 것은 있지만 학습자들이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다 보면 더 흥미를 가져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가사의 의미를 모르고 부르는 것보다 가사의 뜻을 알게 하는 것도 좋고 또 가사에 나타난 문법 요소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2005년에 이제 몽골에서 이제 가르칠 때 그때 이제 가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부르는 노래가 사랑으로란 노래였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이 노래가 아주 좋아요. 아주 노래도 부드럽고 가사 내용도 좋고. 자, 그런데 그 노래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20살 또 다 90년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이었어요. 90년 뭐 80년대. 근데 이 노래는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나온 노래예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의 흥미나 이런 것보다는 그 노래를 그때 그
몽골에서 가르친 분들이 주로 이제 선교사분들인데 나이가 좀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연세가 많으신 그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뭐 20살 학생들이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한국 노래를 다 부르고 있었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때와 또 달라진 게 지금은 인터넷이 전세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좋아하는 노래들이 바로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바로 올라가고, 지금 이제 BTS 방탄소년단 노래가 지금 빌보드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노래가 미국에서 좋아하고 또 한국에서 좋아하고 캄보디아의 학생들, 유럽의 학생들 다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런 학습자들이 원하는 노래들, 그런 노래를 교육하는 건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수업을 하다가 그때가 월요일 오후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문법 수업을 하고 남는 시간에 한국 노래 어떤 노래를 가르쳐 줄까라고 하니까 갑자기 학생 중에 한 명이 AOA 아이돌 그룹의 AOA라는 그룹의 빙글뱅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빙글뱅글? 내 정도 나이의 한국 분들은 빙글뱅글은 몰라도 빙글빙글이란 노래는 알아요, 다. 근데 이 빙글뱅글이 뭐지? 해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검색해 보니까 AOA라는 그룹이 우리가 수업한 시간이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이었는데 그 전날, 그러니까 그 전날 이제 일요일 밤 12시에 음원을 공개한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음원을 밤 12시에 공개했는데 그 다음날 수업에 캄보디아 학생이 그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만큼 지금은 전 세계가 인터넷에서 뭐 다 똑같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원하는 그런 노래를 선택해서 가르치면서 그 안에 자연스럽게 가사에 나오는 어휘들 또는 문법들, 특히 노래가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 안에 문법 요소를 특별히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보다 더 학습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노래 부르기를 활용한 수업은 초급뿐만 아니고 중급, 고급 등 한국 학습의 전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수업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한국어 교육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 이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원리에 대한 수업은 이제 한글학교 교사 연수형 교재에서 고려대학교 김정숙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본 수업의 자료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한 한글학교 교사 연수형 교재의 내용을 수업용어로 편집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